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국의 사회복지사에서 복지사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그리고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가 주된 출제 비중인 것이고 그중에서도 영국의 복지사가 바로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복지사를 진행을 하는데 먼저 전체 그래서 편전사로 해서 20세기 전까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강론식으로 교재 나온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국의 복지사를 먼저 편년으로 정리를 해보면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적 공공구조의 출발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601년 영국에서 시작을 하고 그로부터 진갑, 환갑은 60년, 진갑은 61년 그러는데 진갑이 지난 61년 후인 1662년에 정주법이 만들어집니다. 정주법. 그래서 구빈의 대상을 모두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로 정하게 된 정주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환갑 60년이 지난 1722년에는 작업장법이 등장을 합니다. 작업장법. 그래서 정주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핵심 용어를 가지고 출제가 되는 데 비해서 이 작업장법은 원내 구제의 원칙이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또 이로부터 환갑 60년이 지난 1782년에 길버트법이 등장을 합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법과는 달리 원의 구제를 주장하는 것. 작업장법은 원내 구제의 원칙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이 길버트법은 원의 구제의 원칙을 주장했다는 데 키워드를 두고 또 강론을 진행할 겁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1795년에 스피넨랜드법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스피넨랜드법은 가족수당의 기원이자 최저 생계비의 기원이자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스피넨랜드법인데 복지 제도나 복지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야기했던 것이 1795년에 스피넨랜드법이 되겠어요. 다음에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18세기에서 19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소위 상공업 자본가의 득세가 있습니다. 상공업 자본가의 득세가 있다. 다시 말해서 토지 자본가, 우리가 똑같은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토지 자본가의 영향력으로 오랜 역사를 살던 서양에서도 이때부터는 상공업 자본가의 영향력이 토지 자본가보다 더 커지는 이런 흐름을 바로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서 1833년에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소위 공장법도 있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1834년에 개정구빈법이 등장을 합니다. 적어도 이 한 칸으로 적은 이 연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차례대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물론 각자 하나하나가 강론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1869년에는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등장을 합니다. 자선조직협회.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류층 자본가들과 그리고 중류층 부인들로 구성된 우회방문원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이제는 제도화, 체계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자선조직협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884년 역시 런던에서 이제는 인보관 운동이 등장을 합니다. 인보관 운동. 인보관 운동은 이제는 상류층이 아니라 중류층 지식인들이 중류층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빈민들과 연합해서 이끌어가는 사회 개선, 개량, 개혁 운동을 이끌어가는데 바로 이 두 개, 19세기 후반에 있는 이 두 개의 영역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민간구문의 적극적 개입이 19세기 후반에는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적어도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바로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편년을 해 주셔야 되고 각각을 강론으로 해서 출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첫 번째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에 등장하는 15세기, 16세기, 17세기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십자군 전쟁의 여파가 이제는 현실화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소위 헌금이 모이지 않죠. 그러면서 수도권이 몰락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당시 토지 생산물보다는 양털로 인한 수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주들은 토지에다가 작물을 심기보다는 양을 키우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노라고 불리웠던 소위 소작인들이 토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토지에서부터 쫓겨났던 이런 그 소작인들은 옆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그 곤궁한 시기를 잡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수도원 자체도 스스로도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로부터 쫓겨난, 엔클로저 운동에 의해서 토지로부터 쫓겨난 이 소작인들은 어디로? 십자군 전쟁 중에 무수히 많이 등장한 항구도시, 자유시라고 흔히 부르는 항구도시로 상공업 도시로 밀려들게 됩니다. 상공업 도시에서는 연중 돌아가는 물동량에 의해서 몇몇 들어오는 빈민에게 빵 한 조각 나눠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빵을 구하던 이런 그 소작인들이 빵을 구하다가 농사철이 되면 되돌아가고 다시 이 휴경지가 될 적에는 다시 상공업 도시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차 가면서 많은 소작인들이 상공업 도시에서 빈민으로 살다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 도시의 입장에서는 점차 토착 빈민들에게 나눠줄 빵을 나누어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토착 빈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돌아가지 않는 농촌 출신의 빈민들에 의해서 사회 치안이 불안해지고 이런 토착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등장 배경을 엔클로저 운동과 수도원의 해산 이런 정도만 적었지만, 사실은 그 과거로 본다면 십자군 전쟁의 실패, 교권의 실추, 수도원의 몰락, 또 때마침 같이 밀어닥친 엔클로저 운동 이런 등등을 등장 배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자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등장 배경은 여러분들이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교권의 실주와 또 수도원의 몰락과 때마침 밀어닥친 엔클로저 운동과 또 그때 쫓겨난 토지로부터 쫓겨났던 소작인들의 상공업 도시의 집중과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바로 구빈이죠. 구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유적으로는 구빈을 했지만 사실은 불황화 정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노숙자 정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정리. 밖으로 내세우기는 빈민 구제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착인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숙자를 정리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바로 이기 때문에 이 노숙자 정리이기 때문에 사회 통제적 성격, 사회 통제.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예로 해서 사회 정책의 성격을 본다면 사회 통제론이나 사회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빈의 주체. 구빈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가 중앙정부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지방정부라는 거. 지방정부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구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정부마다 개별적으로 구빈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할 적에 이 국가를 중앙정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빈 대상은 우리가 구빈이기 때문에 빈민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편주의적 빈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구빈 대상은 두 가지 조건. 보통 우리가 정책론적 입장에서
정책론적 입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귀속적 지위에 따라서 아니면 보상적 차원에서 아니면 전문가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는 자산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일반적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해당 요구 3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신청한 자 해서 소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거주 요건과 3년 이상 거주 그리고 법적 요건인 신청 요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구빈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무조건 와서 손 벌린다고 해서 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구빈의 재원은 구빈세를 징수해서 구빈세 징수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공공재원인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빈 방법은 이 구빈 방법이라는 것은 구빈 방법은 통일된 구빈행정 그리고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신청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빈의 대상으로 무조건 구빈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화된 세 개의 범주로 차별화된 차별구빈 세 개의 범주로 나눈 차별구빈을 합니다. 그래서 구빈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어린애들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눠서 구빈의 방법을 달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범주로 나눈 차별 구빈을 했다라는 것 꼭 알아주셔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원내 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만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산모나 노약자와 같은 경우는 구빈시설에 들어와야만 어린애들은 뭔가 배우려고 쫓아다녀야만 빵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빈민이고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빵을 주지 않아요. 특히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만 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강제 노역을 시킨다든지 강제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내 구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도 보시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국가라고 해서 사실은 지방정부로 주체를 삼아서 이끌어가지만 여기는 선 가족 또는 요즘은 가족이 선친족 후 국가에서 소위 국가의 개입을 최초로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소국적 국가 개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그만 못 쓰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성립 배경 보셨고 목적은 대유적으로는 구빈이라고 빈민구제라고 적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불황아 또는 노숙자를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재원은 공공재원으로서 구빈세를 징수했고 통일된 구빈행정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차별화된 구빈행정에서 세 개의 범주로 나눠진 차별적 구빈을 했다 해서 노동능력이 있는, 노동능력이 없는 그리고 어린애들 해서 모두 다 원내에 밖에 돌아다니면 구빈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차별적 빈민보호 그리고 그 옆에다가 원내 구제 원칙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징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요. 특징에서 거기 1번의 끝에 보면 국가라고 하지만 지방정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빈민이 아니라 거주 요건과 신청 요건을 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공공재원으로서 구빈세를 부과했다. 다섯 번째 소국적 국가 개입의 관점으로서 선친족 후국가의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5번과 6번 가정 쭉 보시고 7번의 원내 구제의 모습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렇게 또박또박 적은 것은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아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주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주법. 1662년의 정주법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똑같은 시대의 농사를 짓는 방법은 휴경법이었어요. 한 번 농사를 지면 최소한 1년 아니면 2, 3년을 묵혀두었다가 다시 지력이 향상되면 농사 짓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휴경법이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장원경제에서는 삼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휴경
휴경 그 시기가 되면 농사를 짓는 철과는 달리 휴경시에 서양은 삼포법이기 때문에 농사를 1년 짓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묵혀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퇴비가 될 만한 작물을 심어놨다가 또 그 다음 3년 차에 다시 그걸 갈아엎어서 퇴비로 삼아서 우리는 시비법, 녹비법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거든요. 문제는 그 농사를 짓는 처리에 아닌 시기가 아닌 그 2년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할 적에 수도원에서도 자기들을 구해줄 수 없다면 결국에 처자식을 먹이게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먹을 것이 연중 돌아다니는 상공업 도시로 몰려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풍족한 빵이 나오는 지역으로 더 많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 이촌향도라고 하는 우리가 산업화 시기에 나오는 이촌향도는 많은 인구 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등장을 합니다. 농촌교구에서는 일자리를 향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안 돌아오다 보니까 일손 부족 문제가 등장한 것이고 상공업 도시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빵 한 조각 던져주는 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의 실행이라고 봤던 것이 그것이 넘치고다 보니까 토착민들의 불평불만이 급증하게 됐어요. 예상치 못했던 사회비용이 급증하게 됐거든요. 농촌교구는 생산비용이 급증하고 상공업교구는 사회비용이 급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교구마다 개별적으로 등장한 불평불만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뜻을 합치면 해결되겠네라고 하는 소위 토지자본가들의 의견의 일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온다고 빵 주지 마시오. 당신들이 빵을 주니까 우리가 일손부족으로 생산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렇게 무조건 빵을 주다 보니까 빈민들이 빌려도 결국에 많은 사회비용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약속을 하냐면 사실은 개별 교구마다의 불평불만이 모아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구빈의 대상은 해당 교구 법적 거주관저로만 국한한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정주법. 정주법의 1번의 1번 교군의 법적 거주권 소지자에 한해 구빈을 규정한 법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법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2번의 1번도 똑같은 말, 2번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거기 3번과 4번에 농업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농업자본가, 맞으면 농촌교구의 불만, 그리고 부유한 교구의 불황민 증가와 구제비용 증대에 대한 대책, 맞으면 사회비용 증대에 대한 상공업 교구의 불만이 합쳐져서 그래서 6번에 뭐라고 졌냐면 개별 교구라고 하는 지방적 관행이 합쳐져서 전국적 제도로 확대된 특징을 갖는 것이 정주법이다. 그래서 정주법은 그 개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722년에 있었던 작업장법. 자, 어떤 정주법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정주법은 여기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박탈의 개념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작업장법입니다. 1722년에 있던 이 작업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빈민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빈민이 도움을 받아 마땅한 건 아니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도와주어야 하지만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도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이라 하더라도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돕기는 돕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노동 능력이 있는 만큼 일할 자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야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구빈과 더불어 생돈 들어가지 않게 국부 증진도 같이 도모하고자 했던 정부 정책이 작업장법이 되겠어요. 작업장법은 그 제도를 정책으로 만들고 법으로 이렇게 제정한 것은 국가지만은 그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민간 위탁 경영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 기관, 단체가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민간 위탁 경영 방식 아닙니까? 국가가 돈을 대주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장법 거기 의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장법의 대상은 그냥 빈민이 아니라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에 이윤추구의 구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징의 2번에 보시면 정책이나 제도나 법령은 국가가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 위탁 경영 방식이기 때문에 직업보도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반드시 제공하는 작업 현장에 와서 일을 해야만 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내구제 원칙. 엘리자베스 구민법도 다 원내구제고 그렇습니다만 원내구제 원칙을 정착시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뜻은 참으로 가상하죠. 국가의 구빈에 대한 정책적 이런 그 배려, 그리고 그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는 민간 유탁 경영 방식 참 좋습니다만, 그리고 구빈과 더불어 국부중진이라는 이러한 그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작업자, 민간이 유탁 경영하는 작업장 안에서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솔솔 소문이 나기에 그 안에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작업장을 지하 감옥이라는 통칭처럼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인권 유린이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작업장법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 기관들이 있는데 폐쇄 공간처럼 존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도가니 사건이 여수나 부산이나 이런 데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이런 것 등이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장애인 복지시설만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지를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공무원이나 공권력이 개입해서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지 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복지에 관련된 복지 전담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점차 일부 뜻있는 사상가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작업장 내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흐름이 나오겠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작업장법이 나온 지 60년이 지난 후인 1722년에 길버트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법에서는 1번에 2번, 그리고 특징에 2번, 그래서 직업보도 프로그램 원조, 3번에 둘째 줄 원내구제의 원칙의 정착, 4번에 지하 감옥,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버트법. 길버트법 1601년에, 여기는 1722년에. 길버트법이 내세운 것은 작업장의 인도주의화예요.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끌어낸 법이 길버트법인데, 앞에 있는 작업장법과 길버트법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길버트법은 결국에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또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서 하되 일을 해야만, 노동에 종사해야만 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이것은 작업장법이나 길버트법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노동에 종사해야만, 노동을 해야만 빵을 준다는 것은 작업장법이나 똑같은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작업장법은 작업장 내에 들어와서 현장에 와서 일을 해야만 빵을 준다는 것이고, 숙식 자체를 현장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외구제 또는 거택보호, 원외구제 또는 거택보호를 원칙하에서, 그래서 일을 할 때만 빵을 준다면 꼭 가둬놓고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스스로 찾아도록 하고, 또 아니면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해서 일을 할 때만 빵을 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가둬놓고 일을 시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인권유린이나 지하감옥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한 거였어요. 바로 요것이 작업장법과 길버트법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길버트법에서는 그래서 길버트법은 교구 연합을 통한,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보시면 길버트법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길버트법의 교구 연합을 통한 이렇게 나와 있지요. 5번에 교구 연합을 통한 행정구역 확대를 도모합니다. 요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야만 빵을 준다. 작업장법이나 길버트도 똑같은데 상공업 교구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몸만 움직이면 등짐이라도 져서 일을 하고 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휴경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삼포법의 토지교구에서는 농사철이 지나버리면 일할 자리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농촌교구 빈민들은 어떻게 하더느냐. 그래서 서로 교구들끼리 약속하기에 꼭 자기 교구에서만 일을 해야 빵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교구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빵을 주기로 하자. 그리고 교구끼리 거기에서 소요된 비용을 상계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바로 그것이 길버트법에서 나오는 하나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교구 연합을 통한 행정구역 확대. 어찌 보면 우리가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취업 촉진 수당 중에 광역 구직 활동비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길버트법의 이 교구 연합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길버트법에서는 오늘날 유급감시원을 파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여러분이 쓰십시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유급감시원은 오늘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길버트법은 의무규정이었어요. 의무법규지. 그 때문에 모든 교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구만 채택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일부 교구만 채택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강행법규는 아니었고 의무법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1720년에 했던 길버트법이 되겠어요. 자, 교재를 보세요. 자, 거기 교재를 보시면 길버트법은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도모해서 직업보도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되던 일괄정부제도, 민간의 위탁에서 명단만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전혀 간섭을 않는 이런 일괄정부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의 둘째 줄 원외구제 원칙 또 거택보호를 최초로 채택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또 그러면 길버트법에다 거기 보시면 특징의 1번의 둘째 줄 보면 원내구제 중심에서 일부, 그 일부란 말에 액센트를 주는 거지요. 일부라고 하는 말은 이 길버트법은 강행법규는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 교구에서만 이 원내구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1번, 2번 보시되 그 대신 작업장은 뭘로 썼다? 폐쇄 공간인 소위 강금시대에 다뤘던 작업장은 이제는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수용시설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을 3번에 적었고 그리고 이 길버트법에 의해서 유급감시원이 파견되었는데 오늘날 오늘날은 유급감시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또 농촌교구의 빈민의 작업장 활용, 작업장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구연합을 통한 행정구역 확대를 운영방식으로 채택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뭐 강제성보다는 의무성이 더 강했다. 우리가 2번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다면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스피렌랜드법이 나와 있죠. 스피렌랜드법. 이 스피렌랜드법은 뒤에 나와 있는 개정구빈법과 연계되어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계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의는 바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스피렌랜드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